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윤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수년간 저를 기망한 지인을 처벌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빚 이제는 지쳤습니다. 상속분 이전 문제 없을까요? 재건축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또 그와 관련해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안 어떤 법안인가요? 네, 경비원에 대한 그 입주민의 그 갑질 사건은 잊을만 하면 꽤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생생법률쇼에서도 입주민들의 갑질로 좀 해고를 당할까봐 두렵다, 이런 아파트 경비원분의 사연이 들어왔던 게 얼핏 좀 기억이 나는데요. 또 워낙 뉴스에서도 이런 입주민들의 갑질 사건들 많이 보도가 됐는데 최근에도 경비원 갑질 관련 이슈가 좀 있었다고요. 네, 최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입주민이 2019년부터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상대로 10분마다 흡연구역을 순찰하도록 강요를 하고 청소와 택배, 배달 등 사적인 신분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지시와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았고 네. 그 결과 10여 명의 노동자들이 줄줄이 퇴사하는 상황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특히 그 관리소장에게 개처럼 멍멍 짖어봐라. 그 손가락으로 눈을 파겠다. 무덤에 가서 부모님을 가져와라.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서 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경비원을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등 그 행태가 매우 심각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와 그 괴롭힘의 기간, 형태 등을 여러 요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입주민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그 관리소장 2천만 원, 직원 2천만 원, 입주민 대표회장 500만 원, 이렇게 총 4,5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입주민은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보복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도 폭행과 보복 협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네.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는 건 좀 이 괴롭힘의 정도라든지 지속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위자료 금액이 2천만
5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책정이 돼서 총 4,500만 원이니까 좀 대폭 상향됐다는 점은 좀 네. 고무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례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주된 원인으로는 그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그 3개월 등 그 초단기로 간접 고용되는 그 불안한 고용 구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비원 대다수가 또 고령에 따른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서 고된 근로 여건과 부당한 처우에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또 아파트 경비원은 위탁관리회사, 경비용역회사 등이 간접 고용해서 아파트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근무 중 입주민들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있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힘들고 관리소장과 경비원의 소속이 달라서 근로기준법상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그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경비원이 수리, 주차, 택배 옮기기까지 각종 잡일 등을 도맡아 하고 있어서 이런 그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부당 대우를 받기도 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 10월부터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분했던 그 사건 좀 알려주시죠.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인데요. 그 2020년 4월 그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4월 21일 그 아파트 경비원 최모 씨는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서 입주민 A 씨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었는데요. 그러자 입주민 A 씨는 최 씨를 폭행을 하고 관리소장 앞으로 끌고 가 당장 해고하라 이렇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최 씨는 다른 입주민들의 도움으로 4월 21일, 27일 폭행 등으로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A 씨의 괴롭힘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고 심지어 최 씨는 A 씨의 폭행에 코뼈가 네네. 부러지는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친형은 A 씨가 근무할 때마다 때리거나 욕설을 했고 심지어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 조직원 10명을 불어서 땅속에 묻어버리겠다. 이런 폭언과 협박까지 했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보다 못한 입주민들이 그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했고 결국 최 씨는 5월 10일에 이르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틀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을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 가해 주민 A 씨는 주민들이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보복 감금과 상해, 보복 폭행을 비롯해서 상해와 무고, 강요미수, 협박 등 총 7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당시에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20만 명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 이렇게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방지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네, 2021년 그 10월 당시 개정된 그 공동주택관리법 우리 경비원 그 갑질 방지법이라고 당시 불렸는데요. 네. 이 내용은 이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와 관리 주체가 경비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 등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등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로는 소속 건물과 시설물 관리, 출입자 통제 및 방문객의 안내, 위험을 방지 위한 경계 업무 등으로 명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에는 이 법의 적용이 좀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갑질 방지법의 어떤 적용 범위 밖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갑질을 당해도
어떤 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그 말씀드린 사건에서도 당시에는 그 지금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아직 개정되기 전이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그 입주민 A 씨가 이제 처벌이 되었었죠. 결국 그 입주민 A 씨는 공동주택 그 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일반 형법에 의해서 협박, 강요, 보복 등 7개의 범죄 사실로 징역 5년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일반 형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 보호가 좀 더 강화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뭐 모욕죄라든지 이런 부분 네. 형법상으로는 얼마든지 처벌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경비원에게 뭐 별도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업무 외적인 지시를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법적으로 좀 어떠한 문제가 없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 예시를 비교적 자세하게 허용 업무와 제한 업무를 명시하여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를 추가 작성하여도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도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경비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 업무 규정을 어기고 경비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경우 사실 조사를 통해서 시정명령을 취하게 되고 계속된 위반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이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럼에도 이게 좀 실효성 관련된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 직장 갑질 119가 공개한 경비 노동자 갑질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못하면 저렇게 돼라고 어떤 이제 공개적인 모욕을 준다든지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을 왜 채용했느냐, 자 이러한 그것을 따지는 입주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네. 고된 그 일이기도 한데 이 참지 못할 그 멸시와 어떤 모욕, 천대와 폭언 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전국 주택관리사 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입주민에게 부당 대우를 경험했다는 대답이 88%에 달했고 절반이 넘는 256명이 입주민들의 폭언, 폭력을 경험했다고 설문을 응답을 했습니다. 부당 해고도 70명이나 됐는데요. 그 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권리구제 상담은 2021년 428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오히려 법 시행 이전보다 134.5%나 대폭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권리 의식이 더 높아져서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러한 좀 갑질로 인한 경비원분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비원분들이 지금보다 안전하고 또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일단 사기, 그런 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2016년도 네.
그 돈에 돈 1억을 가져가가지고 여기까지 해결이 안 돼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으나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2016년도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지금 좀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러면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옆에 이제 김배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2016년도에 지금 1억을 이제 빌려주신 것을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주시게 됐었나요? 1억을 빌려줄 적에 네, 그 수표를 빌려줬어요. 저 산업은행 수표로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아는 그 지인,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 사모님, 네, 그 이제 인천으로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그 전에 이제 그 사람하고 뭐 정식으로 인사는 없었지만 한 두서너 번 만난 적은 있지만은 정식으로 인사는 없었는데 그 사모님이 소개로다가 그 뭐 일을 하는 과정이 이러이러하다고 제일 확실하다고 해서 제가 그 1억을 제가 저 종합터미널에서 제가 그 사모님 EPR에 제가 전달해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의 뭐 사모님의 어떤 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1억을 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네. 같은데요. 1억을 어디에 쓰겠다, 어떤 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것이 있나요? 그때 당시 듣기에는 그 뭐 금융 쪽에 뭐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하다라고 내가 가져간 걸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금융에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돈을 언제 얼마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기로 하신 게 약속을 받으신 것이 있나요? 그때 당시는 저는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고요. 네, 그 소개해준 그 사모님 그 지인을 소개해줘서 그분이 저도 이제 같은 교인이고 또 교회 사모님이고 하다 보니 그분을 믿고 해줬는데 그분은 이제 그때 당시 처음 이제 대면을 하는 분인데 그걸 가지고 가면 네, 이거 뭐 제 통장에다 돈을 뭐 담아가지고 뭐 증자를 한번 일으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어떤 걸 주시겠다고 말씀드렸다고요? 그 돈 통장에? 가지고 간 사람, 네, 그 사람 자기 통장에 돈을 이용해서 네, 저희 통장에다 담아서 네. 뭐 큰 돈을 증자식으로 해서 큰 돈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큰 돈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신 것도 있었나요? 그거는 그때 당시 그 인감 뒤에다가 네, 1억을 넘겨주면서 현금 보관처에 한번 썼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녹음된 것도 그것도 증인도 있지만은 뭐 그때 당시는 뭐 길어봤자 처음에는 뭐 한 5, 6개월 네, 저 짧으면 5, 6개월 길면 한 1년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결국 지금 이제 이 사기로 이렇게 네. 이제 고소를 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처음부터 질의를 주셨는데요. 네. 이제 사기로 고소를 하면 저 사람이 날 속였다. 응? 이제 네. 이렇게 그런 저희가 이제 뭐 법적으로는 기망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날 속였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어서는 이제 5, 6개월 이내에 이제 큰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갚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요 내용이시죠? 예, 예.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뭐 8년의 시간이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분한테 어떻게 독촉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셨었나요? 독촉을 했죠. 안 할 리가 없죠. 네, 독촉을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거기 저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사람이 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아주 저기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고 네. 저 사회 살면서 저도 뭐 들은 얘기도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네, 이제 했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나 거의 한 1년 정도 됐을 때 보니까는 아니고 힘들어서 네, 그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 사모란 분도 그렇고 또 그 아는 지인분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확실한 분이고 또 이런 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하고 설득을 하길래 네, 뭐야 오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혹시 그 돈을 뭐 어떤 뭐 그 조금 그 구체적으로는 아까 지금 뭐 큰 돈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디 뭐 투자를 한다든지 무엇을 산다든지 어떤 일에 쓰겠다 이렇게 이제 어떤 용도나 이런 것들을 그 말씀 구체적으로 들으신 것은 없으세요? 구체적으로 들은 게 있어요. 네, 어떤 것이죠? 들은 건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작업 비용이라고 하면서 금융을 일으키는 작업 비용이라고 하면서 금융을 그래서 일으키는. 이제 뭐 어떤 네. 돈이냐면 자기 통장에 돈이 뭐 몇십억이 있고 네. 뭐 심지어 뭐 몇백억이 있는데 자기 통장에 있는 그 일을 해서 그 돈을 이용해서 일을 해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저희 통장에 담아가지고 뭐 돈을 뭐 몇십억을 주니 나중에는 여기 이제 뭐 말도 법이라고 녹음된 것이지만 150억을 주니 뭐 200억을 주니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번 물었고 아니면은 지금 당장 잘못했다고 고말하고 내가 돈도 필요 없고 안 바꾸니까 일단 다 필요 없으니까 고말하자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뭐 아주 확실하다고 했는데 자꾸 차익 미루고 네네네. 보니까는 지금 와서 보니까는 뭐 단돈 1억이라도 줄 돈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돈을 떠나서 자기가 지가 뭐 이런 무슨 뭐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자주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큰 돈이 결과에 뭐 묶여 있고 뭐 그 돈을 갖다 입금해 주면은 어떻게 이제 그것을 나중에 풀어서 해결해 주겠다. 그 자기가 이제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면서 지금 지급한 돈을 입금을 해 주시면 조만간 그것을 크게 불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주요한 내용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 이행이 안 됐고 지금 8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그것을 돈을 갚지 않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기라는 것은 내가 남으로부터 타인이 나를 이제 속여서 결과적으로 재물을 이제 편취했을 때 이제 성립하는 범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짧은 기간 내에 거액을 이제 주겠다라고 기망을 하고 실제로는 그것이 사실과 달리 그 사람이 뭔가 큰 돈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 줄 줄 알았는데 그러한 또 내용을 갖다 말씀을 이제 듣고서는 그것을 신뢰하고서는 지금 돈을 지급하셨는데 이행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충분히 지금 그 고소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고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반 이제 사기를 저지르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이 쓰시는 어떤 그런 뭐 좀 전형적인 내용 중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소를 하시면 처벌이 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아까 현금 보관증 이런 것들을 남겨두셨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지 실제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속였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자료가 있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변호사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네. 지금 내가 여기 그 사람하고 그때부터 녹음행위나 문자 메시지 받은 거나 그 내용이 좀 뭐 한 300건 이래 돼 있어요. 문자 말고 녹음 내용만. 네. 지금 내가 전화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이상의 그 내용이 네. 여기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이런 걸 몰랐는데 자기 입으로다가 네.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또 이게 다 녹음이 되는 걸 저 본인도 알고 있고요. 네. 또 우리가 녹음 다 알고 있던 분들은 또 1대1로 녹음하는 것도 뭐 가능하다고 얘기를 저긴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그밖에 참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이가 뭐 미국 갔다 오면 뭐 해줬다고 허락이 났다라고. 미국은 상당히 낮다라고. 또 제 앞으로 해서 제가 저 앞으로 제가 인감하고 뭐가 필요해서 통장을 서로 네, 알겠습니다. 예. 띄워줬는데 그 일을 진행을 한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앞으로 그럼 저도 본인이 없는데 그 일이 진행되냐? 네.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본인이 없어도 본인이 서류를 제가 이임장을 해준 건 아니에요. 서류만 해주세요. 서류를 해주는데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돈이 다 끝나고 돈만 찾으면 된다 그랬었어요. 네. 끝냈다고.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얼마 전 지나면 또 말이 변경되고 하다 왔는데 최근에 이제 한 1년 반인가 2년 전에는 본인 돈 가지고 간 사람
보존명으로 일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 알겠습니다. 몫이 뭐 알겠습니다. 500억인데 이제 네. 우리가 자기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네, 알겠습니다. 상감장님, 여기 이제 지금 시간상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듣기가 좀 제한이 있어서요. 결과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네. 잠깐만요. 이걸 변호사님 네, 일반 이렇게 뭐 변호인 정도 살면 뭐 사기를 갖다 뭐 집어넣고 하려면 거의 일반 사설 변호사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여력도 없고 있지만은 네, 저는 이거를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네, 아주 내가 속속들이 진짜 전문적인 그 유명한 변호사님 내가 해서 네. 이걸 파보려고 또 제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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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변호사님 같은 분 내가 전문적인 변호사님 내가 11분을 만나서 내가 담을 구했어요. 네, 담을 구했는데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 비유 아래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걸 파낼 수 있냐 밝혀낼 수 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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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요. 네, 그걸 여쭤보는 거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너 사기니까 사기 들어갔다 나와 이래서 나중에 민세르고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저는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고요. 차라리 네. 근데 이런 말씀 전 방송에 죄송하지만 내가 진짜 성질나면 제가 아주 죽여버리고 내가 자살하려고 아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올해 네, 네. 예, 이렇게 시간이 이제 긴 만큼 그 안에 이제 그 돈을 빌려간 그 채무자가 서로 가해자죠. 이 가해자가 계속 이제 속이고 기망하고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네. 이제 거기서 대해서 지금 분노가 많이 조금 계신 것 같고 또 보니까 많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으셨나 상담 많이 받으셨던 네, 네. 거. 제가 네, 네, 예, 내가 갖고. 인터넷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 네.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신분을 안 밝히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했던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모든 법적인 거 서로 근거를 놓고 다 보여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아주 똑같은 일이 했는데 돈을 그때 5천만 원 해가지고 그 이용을 했는데 그 사람은 돈을 그때 39원인가 통장에 들어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이 좀 빠르시기도 하고 제가 네. 조금 이게 다 전달이 좀 안 되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또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 사실관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 듣고 쪽이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고소를 하시게 되면 지금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처벌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장기간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 걸로 봐서는 죄질 자체도 굉장히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상대방 이 가해자가 좀 무거운 처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라시는 점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충분히 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기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편취 금액을 보지만 그 다음에는 그 죄질 또 그 기망의 어떤 수단 또 그 피해자의 어떤 숫자 또 인적 신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는데 말씀 들어보는 것으로 봐서는 계속 그 뒤로도 기망행위가 계속 반복을 됐고 금액이 1억 원에 달하기도 하지만 그 최근까지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진 것을 보면 죄질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가해자가 기존에도 어떤 사기 동종 전과가 있다든지 기존에 비슷한 유사한 어떤 경제 범죄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훨씬 중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내용으로도 실형을 받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 형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법관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유로운 어떤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1억인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이런 1년에서 4년 사이에 징역형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야 피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가중 요소가 반영이 돼서 그거보다 더 무겁게 이제 처벌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충분히 가중 요소도 충분히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제출되시면 가해자가 충분히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그 2016년에 기본적으로 돈을 지급을 하셨고
그 뒤로 계속 기망 행위가 있어서 공소시효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최근에까지 통화는 해도 네? 통화는 한다고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다만 이제 돈을 갖다가 내가 그 편취를 당하신 것이 201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의 일이고, 어쨌든 네. 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예. 그 뒤로 사기죄가 결과적으로 시간을 갖다가 다시 연장 먹고 다른 핑계를 대서 지금 돈을 갚지 않은 것도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라서 전체적으로는 공소시효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지만 일단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고소를 좀 빨리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편취당한 다음에 장기간 이후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 사이에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점도 한번 짚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돈을 갖다가 지급하신 지가 상당히 됐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을 좀 제출하시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약간 이제 돈을 찾는 것도 찾는 것이지만 좀 이 가해자에게 좀 엄중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바라시는 분들도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단순하게 어떤 범죄가 있더라도 거기에는 양형을 정할 때는 감경 요소, 또 기본적인 요소, 가중 요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양형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합의가 되면은 처벌이 낮아진다 이런 점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 즉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 이런 것들은 형을 갖다 낮추는 요소가 되고 오히려 합의 과정에서 그 사람을 다시 속여서 다시 조금 더 그 피해를 갖다 결과적으로 2차적인 어떤 가해를 더했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형을 이제 정할 때는 이렇게 기본 요소, 또 감경 요소, 가중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좀 고려하셔서 그런 점들을 함께 주장하시면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는데 조금 유리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또 있는 만큼 빨리 이제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요. 10년 전 중학생 시절에 어머니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모아놓은 전 재산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작은 아파트에 살던 저희 모자는 반지하 월세로 이사 가야 했지요. 사춘기 시절이라서 그때의 시련이 제 평생 큰 트라우마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일을 하셨고 성실한 편인데 귀가 얇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지역 주택조합이나 토지에 투자한 경우 또 남에게 돈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일이 터질 때까지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야 말씀을 하세요. 군대에서 받은 월급 모아서 어머니 빚 갚는 데 썼다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제발 투자하거나 남에게 돈 빌려주지 말라며 몇 번 큰 소리를 내는데요. 얼마 전 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사실 어머니는 몇 달 전 출근하다가 넘어지셔서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 이후로는 일을 쉬고 있어서 제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게 불안해서 리딩방에 가입했다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기 금액은 7천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 그중 절반 이상은 친구분에게 빌린 것 같아요. 자세한 말씀은 안 하시고 본인이 갚겠다고는 하는데 성치 않은 몸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채무를 갚을 수 있을까요? 입을 꽁꽁 다물고 저랑 말을 섞지 않으려는 어머니 때문에 답답함이 더 큽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머니 채무가 얼마인지 신용조회 등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저도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닌데 어머니의 빚이 저에게 넘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제가 갚아야겠죠? 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할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다들 가족들의 빚을 대신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네네.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과거에 가족들에게 어떤 그 채무나 이런 사실을 알리고 좀 강압적인 것들에서 돈을 받아낸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인 경우에도 부모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 있어서 내가 그 채무를 상속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의 그 채무를 내가 연대 보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귀속되기 때문에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도 직접 채무자만 그것을 변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의 빚이라도 직접 갚으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또 답답한 부분은 이제 어머님이 자세한 말씀을 지금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채무 규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녀가 부모의 어떤 채무 상황을 좀 조회해 볼 수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개인정보를 남들이 조회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마찬가지로 채무 상황 역시 개인의 가장 은밀한 개인정보 중에 네.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동의가 없이는 이제 조회하실 수가 없는데요. 네.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는 피성년 후견제도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 어떠한 이유로 일상생활에 사무 처리를 할 만한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분들이 피성년 후견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어머니는 투자 목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이를 두고 판단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보기는 좀 어려워서 피성년 네. 후견은 아직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뭐 신고를 해봤자 이 피해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거든요. 신고를 하는 게 맞겠죠? 네,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금이 바로 인출돼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다행히 범죄자들이 체포가 돼서 잡힌다면 네. 그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합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돌려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고 특히 피해가 큰 금액인 경우는 하루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그런 조언을 바탕으로 좀 더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셔서 좀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제가 사업을 하던 중 자금난을 겪어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채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결국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채무가 2억 원입니다. 제가 채무 문제로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던 중 누나가 모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3남매는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지난해 7천만 원을 증여받기도 했고 어차피 상속을 받아봤자 빚을 갚는 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분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남매는 아버지가 지난해 저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느라 친구분한테 빌린 7천만 원의 채무를 누나가 갚는 조건으로 건물을 누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제게 돈을 빌린 채권자들이 제가 상속을 받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누나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건물만 가지고 아버지 친구분에게 7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상담자님들의 남매들처럼 이 당사자들끼리 이제 상속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을 하시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한 순간부터 그분의 재산은 그 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돼서 공동인 사이, 그 상속인 사이에 잠정적으로 일단 이제 공유가 된 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각각 협의를 통해서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그 일부의 재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부의 재산으로 하든지 네.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그 공유의 비율을 새로운 공유 관계로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협의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즉 상속이 상속 받았을 때,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부터 이제 네. 발생을 한 것으로 저희가 그 간주를 해서 그때부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분께서 지금 걱정하고 계신 게 이제 몇 가지가 계신데, 누나가 지금 이제 그 7천만 원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어기고 이 아버지 친구분에게 7천만 원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다만 그 적극 재산은 상속인들이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분할해서 어떤 누구에게 귀속시킨다 하면 그것으로 이제 효력이 있지만, 네. 채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가 있고 네. 채권자들은 내부적으로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것을 고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속 비율에 따라서 각 채무를 각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재산을 받지 않고 누나에게 다 주었더라도 두 명이었으면은 각 반씩 나눠 가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절반의 채무를 청구할 거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나는 누나가 모두 그 건물을 이제 단독으로 소유로 하고 또 조건. 채무도 받기로 했으니까 네네네. 그것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내부적인 당사자들 내부 간의 내부적인 이야기고. 어떤 협의 효력이 있을 뿐 외부적인 채권자에 대해서 효력은 없는 것이라서 채권자는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청구를 직접 할 수가 있고 네. 만약 그것을 동생분이 다 갚게 된다면 다만 그것을 원래 누나가 갚기로 했기 때문에 재산을 다 가져가면서 누나에게 다시 돌려받는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해 하셨던 것들은 이제 지금 돈을 빌린 채권자들이 있는데 채권자들이 자신의 어떤 상속분을 지금 이전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없을지 이 부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상속재산 이제 분할 협의는 기본적으로 상속이 개시돼서 잠정적으로 공유가 된 재산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즉 처분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다만 내가 원래 채무가 있어서 그것을 재산을 상속을 받았을 때 채권자한테 빼앗길 위험을 알고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타인에게 모두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내 채권자에 대해서 사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 이하의 재산을 갖다 취할 경우 채권자에 대해서 사회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포기는 좀 다른데요. 네. 처음부터 내가 상속을 아예 얼마가 됐던 채권이든 채무든 받지 않겠다라고 상속재산 협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속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면 상속의 그의 포기는 재산의 처분으로 보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행위의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건처럼 당초부터 재산을 아예 취하지 않고 모두 잉여든 적극 재산이든 소극 재산이든 자산이든 부채든 모두 누나에게 귀삭시킬 의사였다면 사실상 상속재산 분할 협의보다는 상속 포기를 처음부터 하셨으면 내 채권자에 대해서도 이것을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 상속재산 분할 이제 협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만 좀 효력이 있고 이 채권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는 좀 효력을 이제 내세우기 좀 어렵다라는 네, 부분 좀 네.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한 말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취하지 않을 생각이시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우리 그 상담자님의 몫을 0으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네. 방법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이후에도 아직 상속 포기 기간, 즉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 날로부터 3개월 보통 사망한 날로부터 이제 기산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직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셨다 그래도 다시 상속 포기를 여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상속재산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상속 포기가 조금 더 나은 방안이라는 말씀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건축된 집은 제가 매매했으니까 재건축이 되면 돈을 더 내고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 아파트가 35년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후에 재건축이 될까요? 그리고 재건축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요? 만약 재건축에 제가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지한 저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시간도 좀 빠듯한데 일단은 이 재건축 예정인 집을 좀 매매했다면은 재건축 후에 돈을 더 받고 입주를 해야 하나요? 네, 여러 가지 그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돈을 내고 입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돈을 안 내고 그냥 새 건물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네. 돈을 오히려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각각 다 현재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알아보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재건축은 각 케이스별에 따라 굉장히 달라서 그러니까요. 변호사들도 해당 그 케이스의 어떤 물건지나 권리관계를 갖다가 파악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상담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축 단지를 갖다가 매매를 하실 때는 전문가들과 미리 좀 한번 상담을 하시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후에 재건축이 될지도 여쭤봤는데 뭐 보통 실무상으로는 어느 정도 후에 재건축이 되거나 좀 그런가요? 보통 저희가 이제 추진위가 이제 설립이 이제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단계인데 네네. 정비사업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추진위가 설립되고 그 이후에 이제 조합 설립까지 가는데 네네. 보통은 거기까지 10년의 네. 기간은 걸린다. 이렇게 그 보통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지금 유명한 단지죠. 그 서울에 있는 음마아파트 같은 네. 경우에 1996년에 재건축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무려 28년인 그 지난해야 재건축 조합이 처음으로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인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러면 재건축에 이제 지금 뭐 동의를 하면 조합원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지도 여쭤보셨어요. 네,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각 동의 절반 이상 또 전체 그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지 재건축 네. 조합이 설립이 되는데요. 여기 동의를 하시면은 그때부터 조합원이 되시는 겁니다. 조합원이 되면 결과적으로 내 건물 내지 토지를 조합에게 내주고 나중에 조합이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갖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것을 나에게 다시 돌려받는 그런 이제 계약을 이제 체결하시 그런 지위에 이제 서시게 되는 것인데요. 네. 나는 그것을 새로운 집을 짓고 싶지도 않고 혹시라도 새로운 집을 지을 때 내가 분담금을 내게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나는 맞아요. 그것이 부담되어서 하기 싫다. 네,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셔서 마지막 이제 질문. 반대를 하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되시지 못하시고 네. 현금 청산자가 되십니다. 대신 내가 제공한 부동산은 무조건 제공할 의무가 생기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 현금의 금전적인 보상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 입장에서 좀 조언을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재건축은 이제 각 그 단계별로 굉장히 뭐 정비공이 지정됐다, 추진위가 설립됐다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해서 마치 재건축이 곧 될 것처럼 굉장히 광고를 하는 것이 많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들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또 연결되어 있는 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좀 꼼꼼히 알아보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재건축 과정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정말 꼼꼼하게 좀 전문가들과 좀 상의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좀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배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상담 전화 다양하게 이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전화 주시면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 해드리는데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또 메일이나 홈페이지로도 사연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